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을 놓고 금리 인상 우려와 안도가 교차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주가 밀린 가운데 다우는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회복 궤도에 들어섰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 만만찮은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은행주와 상품주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달러와 반등과 그리스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감, 독일의 제조업 지표 부진 등이 부담을 줬습니다. 국제 유가는 나흘째 하락하며 배럴당 73달러 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경기 관련 코멘트가 원유 수요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소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로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포스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은 모두 소폭 밀리고 끝이 났는데요. 다우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0.01%, 1포인트 올라서 1390에 끝났습니다. 거의 전날과 비슷한 주가로 끝이 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로 갈게요. 오승훈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혼조로 끝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에 마무리됐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버냉키 의장이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주에 좀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모기지 연체율,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하락 압력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내에서도 통신 설비주는 강세를 보이고 은행주,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 내부에서도 팽팽히 맞서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일의 고용지표가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때문에 미 연준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 국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다소 이르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생겨났었는데요. 어제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은 여전히 초저금리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했고요. 이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성명을 통해서 계속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 밝혔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금융 여건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대출자들이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시장 또한 여전히 취약하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요. 기존에 계속 밝혀왔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실업률이 좋게 나왔던 부분들도 일단은 일시적인 부분들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발언에 비춰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어제 금요일날 실업률에 의해서 다소 좀 엇갈린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기도 했지만 버냉키 의장의 입장은 여전히 좀 보수적인 그리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에도 연준이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부담이 지금 없는 만큼 인플레 걱정을 지금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조금 더 창출하고 신용 회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달러화가 또 곧바로 약세로 반전되면서 상품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가 발언 직후에는 좀 많이 흔들리고 약세로 갔다가 마감 무렵에는 다시
소폭 그 달러 지수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단 의견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의 그 선물, 금리 선물에 대한 전망치는 지난 금요일부터 다소 내년 8월 정도부터 금리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전보다는 금리 인상 시점이 다소 앞당겨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하고 지금 그 버냉키 의장이 발언하고는 다소 좀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도 다른 연준 이사가 연설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연준 쪽의 의사가 정확히 좀 확인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 일시적으로 진행됐던 달러 강세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세적이냐 부분들이 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은 그 전일에 사실상 넘어왔던 어떤 트렌드였죠. 예. 고용지표가 개선돼서 달러화가 반등을 했다가 벤 버냉키 의장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장중에 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다가 결국 소폭 반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과 달러화가 사실상 조금 상충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화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예, 자체적인 지금의 연준 의장 오늘 밝힌 버냉키 의장의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발언의 근거에서 보면 뭐 달러 강세가 일시적이고 지금까지의 달러 약세 추세가 앞으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처럼 이런 실업률 서프라이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좋은 그 어떤 경제 지표나 그런 어떤 센티멘트가 좀 바뀌어서 이 부분들이 좀 앞당겨진다면 현재까지의 달러 약세 추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연준 의장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 1분기까지 그리고 1분기 3월, 4월에 모든 여타의 어떤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금융 지원책이 마무리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분기까지는 달러 약세 국면이 추세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분기 이후부터 중국이라든지 지금 호주나 출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기 회복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중국 쪽에서 출구 전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공조가 훼손되면서 2분기 중국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달러 강세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기조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한 1분기까지는 이어갈 텐데 중국 쪽에서 만약에 내년도 한 2분기 정도에 공조를 깨고 출구 전략을 쓴다면은 그때쯤 달러화가 또 일시적으로 강세를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달러화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관련 이슈들 또 달러화 가치에 대한 지금 현 분석 또 전망까지 한번 일단락을 지어보고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들어보죠. 일제히 하락 마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주 약세 속의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런던 FTSE 100 지수는 0.22% 하락한 5,310, 독일의 닥스 지수는 0.57% 떨어진 5,7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출구 전략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잇따른 출구 전략과 관련된 발언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증시 가운데의 경기 회복의 순서로 보면 아시아 쪽, 이머징 아시아 쪽이 가장 경기 회복이 빨랐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 그 다음으로 유럽이 시차를 두고 경기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나오더라도 유럽이 미국 이후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들, 유럽 내에서의 국가별로 좀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출구 전략의 논란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아시아 마감 상황도 조금 짚어보죠. 일단은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중국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예. 내년에도 역시나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3,300선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 3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마감을 했는데요. 이미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사전적으로 좀 논의된 내용이 범위를 확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의 핵심을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정과 통화정책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수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쓰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인데요. 인플레이션 관리 정책을 1년 만에 다시 정책으로, 중요 정책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권에 있지만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서부터 플러스 반전이 예상이 되고 자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의 중점적 과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부분들도 동시에 포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내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핵심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대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의 11% 권고 내용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난 8월 달에 중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이 은행에 대한 각종 자산 안전성 규정을 강화한다는 조치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가 많았었지만 최종적인 안이 11% 정도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기존의 보도가 한 12에서 13%로 강화하는 안이었던 반면에 이번 11% 안은 기존에 보도됐던 안보다는 다소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증자 가능성 부담을 좀 줄여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11% 자기자본 비율에 근거하면 대형은행 중에는 중국은행 정도만 소폭의 증자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은행들은 증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은행의 어떤 증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중국 정부 쪽에서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굉장히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은행에 대한 증자 부담은 덜어줬다라는 얘기셨고요. 자, 어제 일본 증시도 보니까 6일째 상승했는데 특별히 엔화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의 급등세가 좀 눈에 돋보이는데요.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bu분들은 기본적으로 엔달러 약세 부분들에 기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일본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이 하토야마 총리 내각이 기존의 엔화와 관련돼서 강세를 일정 정도 강세 부분들 일정적으로 용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엔화 강세와 관련된 저지 대책들 그리고 디플레와 관련된 대책들을 보면서 일단은 정부 쪽에서 기존의 시각과는 다르게 엔 강세 부분들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 기존과는 좀 다른 어떤 정책적 스탠스로 시장에서는 비춰졌고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 약세가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렇네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미 연준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달러 약세를 가져가고 싶은 거고, 일본 쪽에서는 또 엔화 약세 쪽으로 조금 틀어가고 싶은 것이고, 중국 쪽에서는 내년에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세계 국가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주가가 지금 움직여주는 그런 움직임도 감지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뉴욕 증시 마감 기준으로 해봤을 때 아시아 증시까지 포함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파하는 힘은 그다지 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좀 부진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60일선 돌파를
확인하는 과정이 일단은 오늘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오늘도 좀 어떤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차익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또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국내의 인덱스 펀드 쪽에서는 지금 현물 쪽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컨센서스가 낮아졌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덱스 펀드 쪽이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대형 기업들 중에 지금의 배당 수익률, 예상 배당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 예상치가 연말 배당 현금 배당 예상치가 한 6,500원이 컨센서스인데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10,000원 이상 배당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과 관련된 수익률이 좀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배당 수익률이 지금보다 10,000원대 이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한 0.1%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현물 쪽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런 배당 수익률 변화에 따라서 현물 스위칭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시장 수급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60일 돌파에 대한 힘은 약했지만 전반적인 증시 여건, 수급 여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연말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오승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지수가 1포인트 정도만 올랐기 때문에 앞서서 오승훈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증시는 내부적인 힘으로만 움직여질 것 같은데요. 또 자세한 우리장 전망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종금증권 홍제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엿새째 올라서 1630선을 회복을 했는데 외국인이 또 똑같은 날수만큼 우리 증시를 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이라든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장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적인 60일선을 안착에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한 흐름을 엿볼 수 있었는데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도와준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전일 2,600억 가량의 추가 매수를 하면서 우리 증시에서 6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들 1,900억 가량의 순매도를 하면서 전주의 수급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급 구조가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수급의 주체가 부각이 된다라는데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이러한 부분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외국 개인들이 이제 내동 매매를 통한 순매수 확대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장의 변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의 향방이 향후 우리 증시의 오버슈팅 국면을 만들어낼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에는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매수 여력은 바탕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향후 쿼드로필 만기가 오늘 이제 포함해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눈치 보기 장세로 인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부근에서의 즉 다시 말씀드리면 61선 부근에서의 치열한 공방 이후에 만긴 날에 오버슈팅 국면이 전주에 이은 랠리의 마지막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것과 연관돼서 오늘의 변수라고 한다면 업종별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상승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낙폭 과대 업종들, 즉 증권, 조선, 중공업 관련주들과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전기전자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업종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 영역을 탈피해서 미래 가치의 부각이라는 점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평선 중심으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쿼드러플 위칭 데이트에서 그야말로 랠리의 정점을 찍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1선에서의 공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수급 주체들의 눈치 보기 관망세가 이제 좀 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주도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재평가 여력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추가 상승을 한다 이러면은 편승하는 전략,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이러면 순환매 성격의 주도 업종 탄생을 지켜보자, 뭐 그런 말씀인데요. 순환매 성격의 주도 업종이 탄생할 것인가? 현 국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업종들이 두바이 쇼크로 인한 그 하락, 갭 하락 이후에 종합지수와 같은 방향성으로 어느 정도 순응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만은 건설업종이 두바이 사건으로 인한 갭 하락 이후 갭을 메꾸지 못한 유일한 업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증시에서 건설업의 강세가 눈에 띌 경우 업종 지수가 갭을 메꾸는 수준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하루 이틀 정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건설업 지수 220.75포인트가 이제 전일 종가인데 갭을 메꾸려면은 226.27포인트 약 5.5포인트, 약 업종 지수상으로 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강세 업종 5% 이상의 오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근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건설업이 여전히 약세라고 하더라도 현 지수대에서는 여전히 저점 매수의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하루 이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종목으로는 핵심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인데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을 핵심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바이 사건 이후에 갭 하락 이후 그 갭을 아직까지 메우지 못한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설업종 말씀하셨는데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등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수급 주체들이 또 메인 수급 주체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핵심 종목이라고 하면 오늘 엣지 종목 현대건설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급은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매도 국면 자체가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매수 국면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아부다비 영구형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건설도 1,500원 이상 올랐고 두산중공업도 뭐 8% 이상의 이제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재료적인 측면 부각 이후에 이제 두바이 쇼크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저점 이후의 양봉 그리고 이제 갭을 메꾸는 쪽으로의 이동 이러한 부분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현대건설이 전일 67,100원 정도 수준의 이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일 장 후반에 이제 급등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67,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72,000원 정도 수준, 72,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두바이 쇼크로 인한 갭 하락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요. 오버슈팅이 나오는 국면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73,800원이라는 이제 11월 24일 날의 고가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72,000원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를 일단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이런 부분에 이제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62,000원 정도 짧게 잡겠습니다. 65,000원 정도 수준, 2,000원 정도 매수가에서 2,000원 정도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정금증권 홍제 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FTA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7차례 민간 합동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사실상 한중일 FTA가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열렸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꼽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을 5%대 정도로 보고 서비스 산업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지금보다 20만 명 정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사정 합의 내용 중에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타임 오프제를 지금 둘러싸고 노사 간에 굉장히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1일 전후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초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부가 한중일 3국 FTA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무역협회 주최로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이혜민 우리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이혜민 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이 한중일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중일 FTA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을 해봐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중일 FTA 같은 경우 이제 지난 2002년부터죠. 이제 17차례에 걸쳐서 이 민간 합동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문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축적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도 있고 또 이제 경제적인 요인도 이제 겹쳐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제 시도가 되기에는 조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입장을 좀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혜민 대표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이 한미 FTA 같은 경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양국 간 지정학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이러한 잠재적 효과를 감안할 때 한미 FTA 같은 경우 이른 시일 내에 발효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FTA 역시도 뭐 양국 간 또 3자 간의 이 지정학적 동반자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효과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정부로서 이제 꾸준히 FTA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바로 한중일 FTA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는 또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꾸준히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고요. 또 우리나라 위치가 이제 워낙 또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조언들 아주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제 국제 인사들이 앞으로의 국제무역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밝혀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빈곤 국가에서 선진국부터까지 성장한 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변을 받쳐서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한 이 G20의 공동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또한 또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데니 라이프치거 조지 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이 이 도하개발 어젠다 같은 이 자유무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앤크루거 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의 이제 과거 이제 IMF 수석 부총재까지 여기만 인사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자유무역이 없으면은 저개발
개발 국가의 성장이 더욱 늦어진다는 것, 바로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국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이목이 덴마크로 쏠리고 있는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탄소 배출주가 들썩들썩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18일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1일간 열리게 됩니다. 이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벌써 회의가 열리기 지난해부터도 사실 이제 꾸준히 이슈가 제기돼 왔고요. 네. 최근 한 달 들어서는 거의 특히 이제 외국 언론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15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정식 명칭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열렸습니다. 전 세계 192개국에서 15,000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이슈는 그렇게 아주 복잡하긴 합니다만 또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과연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유력 인사들도 대거 참여를 하죠.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이 전 세계 110여 개 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열렸던 국제 회의들 중에서 정상 참가 규모로는 가장 크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회의 같은 경우 처음 일주일 동안 이제 협약 초안을 손질을 하고 또 각국 정상들과 이제 강요들이 다음 주 중에 이제 아마 이 회의에 합류를 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아마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정치적 결단을 통한 이 최종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 아마도 이제 내부적으로 모의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난관이 아주 만만치가 않지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이번 코펜하겐 회의가 이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인데요. 여전히 이제 선진국과 이 개발도상국자의 의견이 너무나 현격하고 또 인류 공멸의 위기를 앞두고도 이제 자국만의 득실을 따지는 현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제 이 국제적인 회의다 보니까 중간 이걸 중재할 국가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보고 또 서로 간에 국익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제 코펜하겐 회의에서 과연 의미 있는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대타협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5%대 이를 것이다 라는데 그런 전망을 공유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 내년에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약 5%대로 전망을 하고요. 또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 수를 이제 올해보다 한 20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소식까지는 아니고요. 지지난주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로 이미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정부 내에서 이 같은 숫자들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 사실상 어제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같은 숫자들이 이제 확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이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의 공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장관이 바로 이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이 잠재 수준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가 이 경제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아마도 5%대 성장률 달성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밝힌 바가 또 있습니다. 또 윤 장관이 또 밝힌 내용에 한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일자리 창출의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서비스 산업 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는요, 이 정부가 내년에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
노동부는 한편 이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나 또 규제 완화가 각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현재 이제 잘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뭐 전문 자격사 선진화 논란이라든지 네네. 또 투자 개방형 뭐 영리병원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아직까지도 결론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큰 틀에 있어서나마 좀 합의를 찾아나가겠다. 이러한 좀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핫 이슈가 바로 노조 문제인데요. 이 노동부가 노총 파견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제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타임오프제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조금 용어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타임오프제 쉽게 말하면은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유급근로 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노조 전임자 제도가 이제 사실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노조 전임자 제도가 사실상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신에 노조 업무 종사자가 노조와 관련된 일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유급근로 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동부가 이 기업노조의 상급단체이죠. 바로 이제 노총인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여기에 파견된 전임자에 대해서도 이 타임오프제를 일정 정도 적용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난 이제 5일이죠. 이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이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업무를 좀 규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 있어서는 이제 뭐 교섭이나 협의, 또 고충 처리, 또 산업 안전 등에 관한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단위 노조에서 타임오프 적용을 받아서 상급 단체에 파견되더라도 이 업무를 벗어나 이제 상급 단체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부의 설명이 사실상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무엇이냐면 이 노사 교섭이나 협의, 또 고충 처리, 산업 안전이라는 게 사실상 노조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용어를 바꿨다 뿐이지 사실상의 노조 전임자를 다시 한번 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예.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노사정 모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어의 선택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노동계와 사측 모두 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제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가 밝힌 말입니다. 이 단위 노조에서 일정 부분 타임오프를 인정을 받으면은 이 시간만큼 상급단체의 파견에 활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측의 의견, 또 노동부의 의견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가 않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상급단체 전임자에 대한 이 타임오프제가 도입될 경우 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물론 정부의 입장이기도 네.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가장 크게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이겠죠. 네. 현재 이제 한국노총 같은 경우 이제 단위 노조 차원에서 중앙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가 전체의 한 20%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또 민주노총 역시 지역 본부의 선출직 임원 같은 경우 이 해당 지역의 단위 노조에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 하지만 사측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특별히 사측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타임오프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안이 나오면서 이 중소기업 중앙회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일반 13개의 이 죄송합니다. 이 중소기업 단체들이 공동 설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이 타임오프제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 같은 경우는요, 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사실상 현행 이 노조 전임자 제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 최근 노사정은 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놓고 협상을 벌여서 이 복수 노조는 허용을 하되 시행을 2년 6개월 정도 유예를 하고 또 노조 전임자 임금 부분은 이 실태조사를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일부 업무에 한해서만 이 급여를 지급하는 이제 타임오프제 적용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측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 정부의 약속이 틀어진 부분이 일정 정도 있다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이 아주 심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노조 전임자로 인해 노동력이 손실될 경우 이 인건비 부담이 과중할 수가 있다면서 이 타임오프제를 통해서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한두 명의 노조 전임자를 배려하는 것 역시도 이 기업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지금 뭐 계속 노동계와 사측 또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단어 하나를 두고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글쎄요.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좀 기대의 실마리 끈을 좀 놓기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대안이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이 타임오프제인데 여기에서 좀 잘 타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노조 문제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세종시 문제죠. 정부가 이 세종시 부처 이전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새로운 신세종시 초안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가 이제 거의 한 달째 이제 활동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어제죠, 이 구부 이청이라는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세종시 원안인데요. 이것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이 대신에 이 기업과 연구소 또 대학 등 이 자족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이 신세종시 초안을 사실상 마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입니다. 이제 4차 회의였는데요. 민간합동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이 같은 내용의 대안과 원안을 이 상호 분석한 결과를 바로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또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송석구 위원장이 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 연구개발 R&D 투자 효과라든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또 대학 신설의 파급 효과 같은 경우 이제 편익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발전 방안이 이제 대안보다 낫다, 이러한 현재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여기에 또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역시도 발전 방안이 대안 쪽이 더 높은 곳으로 제시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이제 지난주죠, 이미 3차 회의에 있어서 이 세종시의 도시 성격을 이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주축으로 한 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가닥을 잡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바로 이 타이밍 정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상 정부의 안이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산업계 소식 한번 보죠. 현대자동차가요, 2년 뒤인 2011년부터 디젤 하이브리드 카를 개발해서 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LPG 하이브리드 차를 현재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게 2011년부터는 아마 뭐 빠르긴 해도 2011년부터는 디젤 하이브리드 카가 이제 시중에서 선을 보일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됩니다. 이 현대차가 어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제 이 디젤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가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보다 좋은데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이 친환경성은 물론 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까지도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 디젤 하이브리드 카 출시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이제 가솔린 하이브리드 카의 문제점이 이제 가격과 또 연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한마디로 가격과 연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보겠다, 이러한 이제 목표를 현대차로서는 갖고 있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가격은 한 20% 싸고 또 연비도 한 10% 정도 좋은 디젤 하이브리드 차가 기대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차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차가 이제 디젤차 하이브리드를 시스템을 결합을 하기로 한 것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양산될 이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있어서도 이제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디젤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 상용화에 성공한 완성차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또 푸조 같은 회사들이 이미 이 디젤 하이브리드 차를 채택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 이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모델을 현재 이제 선정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승용차 모델보다는 기술 적용이 용이한 SUV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2011년쯤이면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라든지 투싼 하이브리드가 아마 뭐 저희가 이제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은 현대차 SUV의 디젤 하이브리드카 한번 상용화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결국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과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는 소폭 밀렸는데요. 다우는 0.01% 1포인트 올라서 1390에 끝이 났습니다. 장중에는 달러화 흐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나 주가를 좀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저금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